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두 개의 초질량 블랙홀이 서로를 도는 장면을 직접 영상으로 포착했습니다. 전파 망원경으로 이중 블랙홀의 실제 공전 모습을 확인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핀란드 투르크 대학교 마우리 발토넨 교수 연구팀은 초고해상도 전파 망원경 네트워크를 통해 퀘이사 OJ287 중심부에서 두 블랙홀이 서로를 공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0월 9일 국제학술지 천체 물리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지구에서 약 50억 광년 떨어진 OJ287은 12년 주기의 밝기 변동으로 오래전부터 블랙홀이 쌍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1982년 투르크대 대학원생 아이모 실람파가 이 주기를 보고한 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40년 넘도록 추적해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미 항공우주국의 외계 행성 탐사 위성 테스가 확보했습니다. 테스는 OJ287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광원을 포착했으나 광학 망원경으로는 이를 분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국제 전파 간선망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VLBI는 지상 전파 망원경들과 러시아 우주 전파 망원경 라디오 아스트론을 연결해 지구보다 훨씬 큰 가상의 망원경처럼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전례 없는 초고해상도 전파 영상을 얻었고 OJ287 중심부에서 두 개의 전파 제트가 다른 위치에서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심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180억 배, 동반 블랙홀은 약 1억 5천만 배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작은 블랙홀의 제트가 주기적으로 흔들리는 꼬리 흔들림 현상도 관측했습니다. 이는 작은 블랙홀이 큰 블랙홀 주위를 돌면서 제트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향후 추가 관측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발토넨 교수는 두 블랙홀이 서로를 도는 모습을 전파 영상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초대질량 블랙홀의 병합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 단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견은 그동안 중력파로만 간접 확인하던 블랙홀 이중계의 실체를 영상으로 증명한 사건으로 인류가 블랙홀 병합의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 연구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핵전쟁, 인공지능의 반란 등 인류 종말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부호들이 지하 피난처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BBC는 10월 9일 테크 억만장자들이 비밀리에 대규모 벙커를 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약 1,400에이커 규모의 쿨라우 렌치를 조성 중입니다. 이곳에는 자체 전력과 식량을 확보한 자급자족형 대피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인력이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공사 중입니다. 그는 또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인근 11개 부지에 약 65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거는 단순한 지하실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억만장자 벙커라 부릅니다. 링크트인 공동 창립자 리드 호프먼은 억만장자 절반은 종말보험을 갖고 있다며 뉴질랜드를 대표적인 도피처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남섬에는 IT 창업가들이 만든 장기 생존형 벙커가 다수 존재합니다. 최근 벙커 열풍의 또 다른 배경은 바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 일리아 수츠케버는 인간 수준의 AI가 곧 등장할 것이라며 직접 대피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 피신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AGI는 인류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라 했고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역시 5년에서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사우샘프턴대 웬디 홀 교수는 AI는 아직 인간지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AI가 인간보다 빠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통제권은 자연스레 넘어갈 것이라며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초지능 AI가 인류에게 보편적 고소득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의료, 에너지, 교통 등 모든 분야의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자신의 R2D2를 가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BC는 AI를 만든 과학자들이 동시에 AI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인류는 지금 기술이 만든 미래를 준비하며 동시에 그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임리히법의 유래는 1974년 미국의 흉부외과 의사 헨리 하임리히가 창안하고 발표한 응급처치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1970년대까지는 기도가 막혔을 때 대부분 등을 두드리는 민간요법 외에 별다른 대처법이 없었으나 미국에서는 해마다 4,000명 이상이 기도 폐쇄 사고로 사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헨리 하임리히 박사는 기도를 빠르게 개방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고안하여 명치와 배꼽 사이 복부를 강하게 밀어 올리는 것으로 이물질을 토해내게 하는 동작을 체계화했습니다. 이후 이 방법은 하임리히법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응급처치 표준 지침이 되었고 사용자와 생존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이가 음식을 잘못 삼켜 기도가 막히는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특히 명절이나 모임처럼 시끄럽고 분주한 분위기에서는 아이가 웃거나 움직이며 먹다가 사고가 날 위험이 커집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음식을 잘게 썰고 아이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먹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이나 이물질이 아이의 목에 걸렸다면 기도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응급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처치법을 잘 모르거나 불안하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안내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1세 미만 영아는 아이의 얼굴이 아래로 향하도록 팔에 엎드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를 5회 강하게 두드립니다. 이후 아이를 바로 눕혀 양쪽 젖꼭지 아래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5회 빠르게 눌러줍니다. 이 두 동작을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1세 이상 소아가 기도가 막혀 말을 하지 못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개어 배꼽과 명치 사이에 대고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이물질이 배출될 때까지 반복하며 필요시 등을 두드리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입속 이물질이 보일 때만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복부 압박이 위험하므로 배 대신 가슴 부위를 밀어 올리는 흉부 밀어내기를 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후에는 병원을 방문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귀가 후에도 아이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축 처짐, 의식 저하, 반복 구토,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사전에 지역의 응급실, 당직병원 연락처와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기도 폐쇄 사고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임리히법 숙지는 생명을 구하는 지식이라고 강조합니다. 단 한 번의 침착한 대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던 지난 4월, CNBC는 애플이 구명보트 없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애플이 그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아이폰 가격은 85%나 인상돼야 했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이 위기를 막기 위해 백악관과 상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숨가쁜 로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고민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폰 뒷면에 새겨졌던 디자인드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어셈블드 인 차이나, 즉 캘리포니아 애플이 디자인했고 중국에서 조립 생산했다라는 문장이 지금의 딜레마를 상징합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지만 생산의 기반은 중국에 놓여 있는 모순된 구조입니다. 애플인 차이나의 저자 패트릭 맥기는 애플의 성공 뒤에는 중국의 붉은 그림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5년간 애플 내부자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잡스와 쿡의 회의록,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애플과 중국의 공생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애플은 중국을 키웠고 중국은 애플을 묶었다. 대만 폭스콘이 바로 그 상징입니다. 애플의 요구는 혹독했습니다. 달을 따오라는 주문에도 폭스콘은 예스로 답했습니다. 팀 쿡은 가격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냉철한 협상가였고 애플 엔지니어들은 중국 공장으로 몰려가 숙식하며 그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 폭스콘은 성장했고 중국의 기술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이 중국 제조 혁신의 교과서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공생의 끝은 균열이었습니다. 중국은 애플의 공급망에서 배운 인재들을 자국 기업으로 흡수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BYD 같은 기업들이 그 결실입니다. 애플은 시장 점유율을 잃었고 중국 정부의 데이터 요구에도 굴복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사용자 정보 이전을 중국에서만큼은 허용한 것입니다. 결국 애플은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중국 정부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탈세계화 정책은 이 균열을 폭발시켰습니다. 자국에서는 애플이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동맹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인도로 생산시설을 옮기려 하지만 저자 맺기는 5년 안에 의미 있는 탈중국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만큼 애플의 공급망은 깊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에 꽂히던 애플은 이제 탈세계화의 폭풍 속에 서 있습니다. 혁신의 상징이던 그들의 로고는 어느새 세계 질서의 균열선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공급망에 갇힌 애플이 스스로의 디자인대로 다시 조립될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